네, 안녕하십니까. 네, 8월 17일, 네, 부동산에 관련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한 장소에서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네, 오늘 여기가 특별한 분의 아지트로 쓰이는 아늑한 곳이라고, 우리 강영훈 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네, 여기 뭐가 어떤 곳이에요, 여기가? 여기는 네. 부동산 별별 수다가 아니라 네. 부동산 TV, 유튜브 TV를 녹화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조명도 있고 굉장히 분위기도 아늑하고 네. 사실 부동산 TV 보면서 여기서 참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분위기에서 근데 정확하게 네. 얘기하면 여기서 예전에 좀 찍었고 네. 사실 제가 매일 뉴스 읽는 거는 이제 다른 컴퓨터에서 찍고 있고 여기는 뭐 이런저런 다른 컴퓨터에서 찍고 있으면은 장소는 다른 곳인가요? 이게 안에 되게 좁은 공간이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온신할 폭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면적으로는 한 7평? 6평? 5평에서 평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작아요. 네. 뭐 일단 개인적인 취미 생활도 하시고, 네. 그리고 뭐 다양한 부동산 방송 콘텐츠도 만드시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아무쪼록 좋은 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왜 별별 수다를 여기서 하나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건드리느라고 오늘 그 철거를 좀 했어요. 사무실 우리 녹화하던데. 네네네. 아니요, 우리 녹화하던 데들까지 오늘 건드렸어야 했는데 사실 네. 건드리지 못했고 네. 저기 그 사무실을 하나 새롭게 얻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시나 봐요. 확장하시는구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몸으로 뛰어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네. 이동 시간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딴 데 다니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주로 머무는 곳에 가까운 곳에다가 네, 하나 얻었는데 거기 뭐 일단 크게 뭐 손은 안 볼 거예요. 안 볼 거고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이 있어서 싹 다 오늘 걷어내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손을 봐서 아마 다음 주 별별 수다 할 때부터는 뭐 좀 큰 이동된 네 이동된 네 깔끔한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적자를 볼 것 같아서 네. 힘들어요. 네, 그럼요. 당장 지금 네.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부동산 시장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분들 네. 되게 많이 공포스러워하세요. 그러니까 말이야.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거래하는 것들은 좀 있으셔가지고 최근에 그렇게 추운 계절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사실 이제 임대거래 중심의 부동산 사장님들은 그냥 뭐 매매 안 되면 임대 돌겠지 뭐 이렇게 그냥 느슨하게 이제 뭐 새 아파트라든가 기존 아파트들 깔고 있는 데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마음이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제 매매를 중심으로 거래를 해오신 부동산 사장님들은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제 걱정의 목소리가 좀 있는 거. 특정 지역들이죠, 뭐 투기 지역 개인의 부동산 사장님.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죠. 거래가 이제 투기 과열지구 지정되면서 이제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규정 때문에 뭐 거래해도 이제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침체될 것 같긴 한데. 그 뭐 조합원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이 되지만 사실 예외 규정들이 또 있잖아요. 예외 규정. 그 예외 규정에서 거래할 수 있는 데들도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 한시적으로 막혀 있어서 뭐 얼마 전에 둔촌주공 1단지 같은 경우가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 원래 그 2년이 3년 그 시행하는 내용이 이번에 오늘 입법 예고해요.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개정안 입법 예고. 그러니까 8일 대책에 담겨있던 내용이 그냥 대책 발표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을 시행령 개정을 해야 되는데 입법 예고가 오늘부터 20일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9월 달부터 시행한다나 언제부터 시행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0으로 하는 거였나요? 지금 그러니까 2년이 3년으로 바뀌는 거는 시행령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월 2일 특히 8월 3일날 이제 지정됐잖아요. 그 이전에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변경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도 이제 그 시행령에 담기고. 그래요? 구축으로 들어가는군요. 저도 원문을 보고 싶은데 보도자료만 내놓고 그건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사실 오늘도 아까 국토부에는 어제 이제 나왔으니까 사실 이제 법률 정보 사이트 로.go.kr 계속 보는데 아직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요? 뭔가 또 깜깜이
통과시키나요? 아니야. 네, 그런 거 아니죠. 농담입니다. 법을 네. 건드리는 거죠. 농담입니다. 네. 아무쪼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뭐 지켜져야 될 보안들은 또 지켜줘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던 얘기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재건축 시장 쪽으로 여파가 좀 심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심하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힘들 것 같은데 빙하기를 걸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주변에 많이 계시죠? 네. 모르겠어요. 뭐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래 제한이 걸려 있는 데들이 많으니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1, 2년이 예피한 시절이었을 수도 있겠죠. 뭐 저는 거래를 그 당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재건축 쪽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었고 그동안 사실 뭐 2년 정도 3년 정도 경기가 좋았다라고 하지만 뭐 거래량도 많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부동산도 많아. 뭐가요? 중개업자가 너무 많아. 그렇지 않나요? 중개업소가 많아서. 네, 그러니까 나눠 먹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렇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잘하는 사람, 그냥 어중이 그러니까 조금 잘하는 사람, 네. 중간, 어중이 떠중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잘하는 데들은 엄청나게 잘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부의 속식이 이루어지고 네. 이제 돌았나 보다. 네. 뭐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네. 있고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뭐 좀 하잖아요. 네. 저희는 사실 바빠요. 네. 그래요? 잠금 치느라고. 야, 네. 능력 있네요. 네, 엄청 바쁘거든요. 그리고 어느 지역이 그래요? 방배동? 저희가 법무사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 네, 그래서 사실 중개업소 교육도 하죠. 중개업소 운영하죠. 오늘 법무사 점심은 세무사 하죠. 사시겠네요. 뭐 대출하죠. 뭐 지금 사실 종합부동산 가려고 네, 준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들은 있어요. 물론 뭐 대부분의 얘기들은 뭐 카더라 통신이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건수 같은 거 거래량이나 이런 지표로 나오는 거는 네. 정확하게 그렇죠. 어제 파악되고 뉴스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상가, 건물, 오피스텔 거래량이 26만 몇천 건인가? 그래서 그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게 2006년인가 2007년인데 네. 그 이래 최고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파트만 거래가 많이 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상가나 건물, 오피스텔들도 굉장히 거래가 많았다. 이제 그래. 근데 이제 파리 대책이 나와서 오피스텔이 이제 분양 같은 경우 규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희비가 엇갈린다. 근데 그렇죠. 건물이나 이런 쪽은 현관한 여전히 건물, 이제 토지. 그런 쪽하고 별개니까 뭐 반사이익이 있을까? 뭐 이 정도의 기사긴 했는데 거래가 줄면 사실 주택 팔아서 재건축 아파트 팔아서 건물 사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한쪽이 차단이 되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 좀 그런 시장도 전체적으로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온기 자체는 조금 진정되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때요? 그건 진정되는 것 같아요. 네, 분위기는 진정되는 것 같고 이제 법무팀이 바쁘다는 얘기는 이제 사업이 마무리돼 가는 거죠, 계약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마무리돼 가는 것들이 많고 지금 쭉 얘기 나오는 것들 보면 8월 말 9월까지는 이렇게 쭉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파리 대책 이후에 마무리되는 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 계약 걸려 있는 것들이 그렇죠. 머리 아픈 게 많았죠. 그렇죠. 뭐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대출 안 되잖아요. 네. 우리 대출 상담사 쪽이 저희가 대출이 장점이 뭐냐면은 전 은행권 다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익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요청이 오면 싹 뒤져서 제일 좋은 곳에 보내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끌고 가는데 출혈이 많아요. 대신 저희 통하시는 분들은 혜택이 좀 많겠죠. 그 뭐 대출이 안 되는 거 풀어준다든지 한도를 늘려준다든지 그다음에 대출 테크니시안이네. 그렇죠. 대출 센터죠. 대출 기술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의들이 있어요. 대출 안 되는 그렇지 막히니까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옛날에 뭐 방송 우리 별별수다 예전에 할 때도 그랬지만 그렇죠. 단위농협들, 네. 그다음 저축은행들 금리는 조금 더 내도 돼야 되니까 일단 돈줄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길 찾듯이 네. 이제 그런 거겠네요. 단위농협들이나 저축은행이 요새 눈치 보느라고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네,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게 빨리 좀 움직여줘야 사실 그 전에 계약했던 분들 그게 좀 숨통을 튈 텐데. 얼마 전에 우리 얘기할 때 이주비 막은 게 네.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주비도 LTV를 똑같이 봐서 같은 그렇죠. 규제한다라 그래서 이게 되게 문제가 될 거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들리는 얘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어땠어요 이렇게 저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디는 60%가 승계 되는 지역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LTV 40인데 60% 승계해주는 조합도 있다고 하고, 카더라가 좀 그렇게 혼란스러운 데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주비 같은 경우는 결국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에서는 이주를 시켜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LTV로 대출을 못 끌어오면 조합이 사업비를 채용해 그렇죠. 와서 사업비로 풀어내겠죠. 이주비,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할 때 약정했던 뭐 평균 이주비, 기본 이주비는 일단 주겠다. 이자는 사업비로 부담한다. 뭐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돼요? 정비사 뭐 금리가 2% 이상 먹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PF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풀어 나가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사업비가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어요. 이제 사업비 늘어나는 부분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뭐 재개발 조합이든 재건축 조합이든 좀 부담이겠죠. 자금 승계 관련된 부분도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신규 대출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네. 기존 대출에 대해서 승계 부분을 상환을 해야 되느냐 부분은 처음에 자금을 조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면 좋겠는데 지금 정부에서 뭐 나오고 있는 스탠스는 이거잖아요. 만기 연장 안 돼요? 파세요. 거의 그런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예. 만기 연장 해드릴게요. 대신 2년 안에 팔겠다고 각서 쓰세요. 뭐 이런 포지션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주택을 하지 마세요. 그렇죠. 옵션으로 그걸 줬으면 좋겠어요. 뭐야? 2년 뒤에 2년 안에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세요. 뭐 이런 옵션을 주면 네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 아, 우리 강 소장님이 요새 또 정치에 관심 있으시군요. 나는 싫어요. 왜 그런 말을 그런 식으로 끌어가? 임대사업 등록하라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임대주택 사업 자체 이게 근데 임대주택 사업 자체가 지금 얘기 나온 게 아니라요. 2011년인가 12년인가 그때 이미 3주택자에 다주택 3주택 이상은 의무로 그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3주택 이상이면 의무 가입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도 있었고 뭐 전세 금액 같은 경우는 얼마 이상 그렇죠. 그리고 월세는 얼마 이상이면 뭐 하게끔 뭐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요, 있었죠. 오래도 그러다가 이제 뭐 조세 저항 얘기 나오고 뭐 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월세 가지고 먹고 사는데 거기서 세금 떼가면 어떡하냐 뭐 어쩌고 뭐 전체 가구수가 어쩌고 그런 얘기들 다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1주택자는 뭐 과세 안 하겠다.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또 아주 재밌는 기사가 사실 하나 발표된 게 있어요. 파리대책 이후에 닥터 아파트에서 난 재밌진 않아. 네, 발표된 거 했어요. 그 기사가 아파. 아파요? 보셨어요? 몰라요. 뭐 어떤 기사인지 몰라요. 뭐 최대 수혜자. 파리대책 이후 1순위. 최대 수혜자? 뭐예요? 1순위.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사람. 누가 제일? 부동산 그 규제를 2번 당했던 과거에 투자에 경험이 있었던 사람. 돈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왜 수혜를 그게 1순위래요. 왜요? 아니까 시장이 어떻게 갈지.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네. 어떻게 알아요? 경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1순위라고 그럴 거다라고 수축을 하는 거지 시장 상황은 어떻게 갈지 모르죠. 시장 참여자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벌써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움직여요? 이미 지금 풍선 효과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미 벌써 가서 열심히 쑤시시던데. 그래요?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네. 그거는 맞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잔금을 치를 수 없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상황 등에. 줍는다. 네. 근데 돈 있는 사람은
항상 뭐 그럼요. 여유있지. 돈 있는 사람 항상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시장이 살아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좋은 매물을 구할 수 없는 시기에 좋은 매물을 만들어주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부동산 재건축 단지들. 그러니까 이게 거래 전매 제한이 걸려 있는 재건축 단지가 있고요. 아직 조합 설립을 안 했기 때문에 거래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압구정 같은데 그렇죠. 이런 데가 있는데 매수자는 돈을 들고 있대요. 자, 뭐 네. 조사장 네. 금매 나오면 네. 자 오르기 전에 가격대로 금매 나오면 돈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줘. 내가 물시불로 줄게. 뭐 이렇게 하고서 그냥 있는 거래요. 근데 매도자들은 택도 없죠. 왜? 그렇죠. 아유 내가 그 금액에도 안 팔았는데 아직은 그렇게 금매로 팔 생각이 없어요. 뭐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래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내 마음에 드는 금액 나오면 사겠다 이렇게 일부 지역들은 그렇게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번째 이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열심히 찾고 있는데. 그러면 잠깐 네, 이제 세 번째 수혜자인데 이게 생각이 안 나서 좀 찾아봤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수혜자는 주택 구매력이 있고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 뭐 세 번째 수혜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별별수다 때 얘기했었지 않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돈 있는 사람에게 좋은 시장이 생겼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어떤 주택을 통한 어떤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네. 근데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이 네. 그렇죠. 이제 수혜가 아무래도 청약 가점이 높고 청약 가점이 높다는 얘기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뭐 부양가족 수가 많고 뭐 네, 부양가족 뭐 그런 건데 네.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써먹지 못했 거의 한 그렇죠. 번도 그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거니까 그냥 뭐 상대적으로 약간 혜택을 보게 되는 건 맞네요. 네. 그렇죠. 네. 뭐 많죠. 저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막 규제 나왔을 때 그때 제일 뜨거웠던 게 저기였어요. 판교 청약이었어요. 판교 청약. 판교 청약. 그래서 저 거래하던 분들 전부 다 투자했다가 나중에 가서 판교 청약 당첨되자마자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네네. 거기다가 그 중도금 지원해야 된다고. 판교 청약이 가점 무주택 관련해서 뭐 횟수 많이 그때 이제 청약 저축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청약 저축. 청약 저축. 네, 네. 청약 저축으로 당첨된 분들. 근데 지금도 보면 막 안 좋은 시절에 분양했던 내곡이나 뭐 이런 세곡도 보면 네. 당첨 커트라인 보면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요? 20년 무주택. 그러니까 20년 넣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커트라인이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청약 저축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납입 네. 횟수로 들어가는 공공주택 분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준비해서 지금 보서 어렵죠. 그러니까 10년 그러니까 난 20년 네. 커트라인은 네. 어우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었던 네. 거잖아요. 판교에 청약 열풍 길면서 사람들이 판교를 어마어마하게 청약을 해서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씨 안 되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실망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또 다른 풍선 효과를 만들었던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또다시 되풀이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참에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20년씩 30년씩 이렇게 무주택 기간이었던 분들이 지금은 집을 살 수 있을까? 청약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이 부분도 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쉬워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인 건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게 신혼부부 분양주택. 그 신혼 네. 희망타운. 신혼 벌써 발표가 됐네. 9월에 주거복지 로드 가칭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9월에 뭐 임대차 관련된 내용들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공주택 공공임대 부분 네. 포함하면서 이제 주거복지로 이름이 주거복지 로드맵. 로드맵이니까 주거에 관련된 복지니까 복지라는 게 모두가 이렇게 좀 배려를 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 복지 로드맵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스케줄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 안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거예요. 9월 달. 그러니까요. 네. 그게 아주 기회인 것 같아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분도 물어보더라고요. 저 이제 뭐 어디에 분양을 받을까요? 뭐 형님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무주택이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집을 팔았대요. 그래서 이제 무주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일단은 무주택이니까 넣어볼 수는 있겠다. 되겠어. 넣어볼 수는 있겠다.
근데 이게 네. 재밌는 게 네. 무주택 기간을 가지고 네. 산정을 한다면 네. 신혼부부들의 무주택 기간이라는 게 언제부터 산정을 해야 되는 걸까? 청약통장 가입 때부터? 뭐 가이드가 있겠죠. 나는 안 써봐서 몰라.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쪽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20년 무주택 이렇게 하기가 이게 쉽지 그러니까 원래 않거든. 신혼부부 그러니까 특별공급 이런 물량들이 그런 배려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물량이잖아요. 특공 그렇죠. 쓰고 이제 그런 게 그런 거잖아요. 그 폭을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배려 물량을 따로 배정하겠다. 이제 그런 목적인 거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을 노릴 수 있는 사람들은 노리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뭐 새로운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 요새 부동산 요새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실망으로 다시 전환될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진지하게 관심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조언을 했거든요. 신혼부부 주택이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되면 일단 한번 맞춰보자. 젊게부터. 오늘 지금 공덕역에 보면 이제 공덕 마포로 도시역 6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이든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이제 SK 공덕 SK의 리더스뷰, 네. 아무튼 공덕 SK라고 얘기하는 분양 오늘 청약이 있어요. 어제 특별 공급이었거든요. 특공 소진율이 84는 거의 다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30평대는. 그다음 97이 약간 좀 낮았고, 한 40% 안 됐던 것 같고, 30몇 %였던 것 같고, 그다음 115제곱미터 40평형대 중대형이잖아요. 네. 근데 걔가 다 팔렸나 그럴 거예요. 이게 계약금 10%, 중도금 10%, 그다음 잔금 80%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짜서 넣었어요. 그랬더니 특공이 그러니까 소액으로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 몰린 거야. 근데 오늘 이제 그 특공 경쟁률 보고 아마 오늘 이제 청약 경쟁률이 나오겠죠. 청약 경쟁률을 보면 또 이제 파리 대책 이후 어떻게 보면 다 모든 규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분양한 단지인 건데 84도 일단 몰렸단 말이에요. 소진율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또 분양에 여진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 결과를 되게 눈여겨볼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분양은 앞으로 계속 되지 않겠어요? 뭐 분양가 상한 투기가 해지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뭐 분양가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저가에 공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으니까 지금 그러면 또 청약은 계속 과열이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겠죠. 이제 뭐 사실 그렇죠. 이제 통장 거래 관련된 불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정부에서 잘 이렇게 떴다방 같은 것들을 단속하느냐가 이런 것들이. 근데 제가 경험할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청약 통장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라고 하는 게 익숙한 시절의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는 다 막힌 시절에서 2003, 4, 5, 6, 7, 8까지 막힌 시절에서 이제 30대 초중반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당연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풀어줘. 그렇죠. 네. 그런 정책이 계속 엇박으로 아예 청약 통장은 무조건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는 아예 안 되는 시절로 계속 가면 모르겠는데 이게 정권이 바뀐다고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풀었거든요. 그렇죠. 예, 국민의 정부 시절에 풀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막았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풀었고 이제 다시 이제 돌고 나서 작년에 11.3 대책에 막았으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막은 거예요. 규제 그렇죠. 들어온 거 자체로 보면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넘으면서 더 심하게 막았고 이런 거니까 이제 결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적절하게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가는 거긴 한데 이제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런 것도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분양권 전매인데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다 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지금도 전매가열지구는 전매가 안 되고 조정수역은 1년 6개월 후에 되고 지정 대상 그리고 아닌 지역들은 또 되고. 지금도 이게 뭐 지역별로 사람별로 뭐 이렇게 차등적으로 법들이 적용이 되는지 아무튼 그게 방식인가? 그게 뭐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대한민국 전체가 동일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우열반도 있고 우열반 표현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지역의 맞춤형 정책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우, 굉장히 미화적인 표현이시네요. 지역 맞춤형 맞춤. 정책. 네.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느 쪽으로 튀겨될지 다들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차원에서 시장에 이런저런 정보들, 이런저런 내용들이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시장이 혼란할 틈에는 뭘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생각들을 좀 해야 될까요? 저는 요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 공부를 시작해서. 근데 이 공부라는 게 집중력 있게 확 해야지 뜨문뜨문하니까 확실히 안 돼. 지금 저는 그 도시개발신문이라는 네. 신문사에서 이제 거기 이제 전현기 대표님이 쓰신 도시재생과 투자란 책을 읽고 있어요. 이제 내년 2월 달에 바뀌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다음에 소규모 정비법 관련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과거에 도시정비법에 있을 때 시절에서 이제 소규모 정비법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걸 책을 보면서 생각해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진도가 잘 안 나가. 이게 집중력 있게 공부를 딱 할 때 해야 되는데 네. 뭐 하다가 또 잠깐 보고 하다가 잠깐 볼까 책 한 권을 놓고 지금 며칠째 보고 있는데 원래 책 며칠씩 보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이 그렇긴 하지만 이제 네. 집중력 있게 메모해가면서 아 이거구나 뼈대를 잡아가거나 내 스스로 요약해가면서 보는 거랑 네. 교양서적 읽듯이 이렇게 보는 거랑 좀 다르죠. 근데 법 내용이라서 좀 깊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뭐가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부동산 TV에서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 내용인데 큰 흐름 자체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쪽에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되게 큰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고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그 안에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가 공부를 해놓으면 되게 기회가 많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도구? 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연립주택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단독주택 포함해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땅에다가 집을 짓고 싶어. 네. 그런 수요는 되게 많잖아요. 사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재개발 사업이 가다가 우리 재개발구역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유가 나오는 이유가 그냥 나 단독주택에 아파트 한 채 받기보다는 나 그냥 빌라 지을래요. 이런 니즈가 되게 많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게 더 이득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전세가들도 높아졌고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법을 잘 공부해 보면 내가 깔고 있는 지역에서 그렇게 해당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행사업, 소규모 시행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잘 공부해 놓으면 뜰 수 있을 방안들이 좀 있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일단 나중에 올라오고. 잘 배우시면 힌트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 이게 좀 법리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저는 그 부분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원래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네. 그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하면서 동시에 도시기본계획 안에 또 그 뭐죠? 정비사업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또 수립을 하잖아요. 명칭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종의 유형이 바뀌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아무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지금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뭐. 네네. 네. 제가 집을 이렇게 연립이나 빌라를 한 동씩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저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시장에 관련된 생생한 이야기 전달해 드릴 것 같습니다. 둘이서 얘기하니까 네. 좀 소박하고 좋은데 사귀는 것 같아 이거. 소박하고 좋긴 한데 예전에 셋이 할 때의 어떤 그런 좀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될까? 정제된 그런 느낌은 좀 없다. 뭐 편하게 가는 것도 좋고 정제된 것도 좋고 뭐 아무쪼록 그 전영진 대표님 바쁘신 거 끝나면 다시 빨리 뵙기를 소망하면서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